대선 후보들의 유세 일정 먼저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선 전 마지막 휴일 열세 지역으로 평가받는 영남권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이 후보는 오늘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대구와 울산, 부산을 차례로 쳤습니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내일은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울 여의도에서 유세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선거를 이틀 남긴 오늘 수도권으로 돌아와 막판 역전을 위한 총력전을 이어갑니다. 김 후보는 오전에 경기 수원시 광교 신도시에 이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뿌리인 성남시에서 집중 유세를 한 뒤 경기 구리와 남양주, 의정부 등을 두루 훑습니다. 이어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연신내역과 신촌을 돈 뒤 저녁엔 마포와 강서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집중 공략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오늘 오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막판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 후보는 지난 총선 때 삼자구도에서 자신이 승리한 이른바 동탄 모델을 거론하며 이번 대선에서도 세대 교체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할 걸로 전망됩니다. 이 후보는 저녁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역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갑니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하지만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지난 22일간의 선거운동에 후한 점수를 주긴 어렵다는 시선이 많습니다. 민생과 정책은 실종되고 진영 결집을 노린 갈라치기 발언과 상호 비방전, 이른바 네거티브 전술만 난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시작된 또 한 번의 조기 대선. 주요 정당 후보자들은 모두 민생을 외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국태 민안을 위해서 온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단결해서 시대교체, 세대교체의 열망이 이번 대선의 분명한 역사적 목표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후보자들의 구상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대신 후보자들은 검증을 빌미로 상대를 비난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지막 TV토론에서 나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폭력 표현 발언은 상호 비방전으로 얼룩진 3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그런 신변잡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지층 결집과 상대 진영 분열책이 선거의 제1전략이 된 정치 상황 역시 네거티브 과열 양상을 부추겼다는 해석입니다. 수구, 이익집단, 폭력배 집단의 본성을 드러낸 당도 아닌 이익집단이다.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안에 방탄조끼를 입고 나오는데 저는 보십시오. 이 방탄조끼 입었습니까? 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며 장외에서마저 각종 혐오와 조롱 발언이 양산됐다는 지적입니다.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이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학벌에 대한 차별,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한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 후보, 나아가 진영 전체를 겨냥한 흠집내기식 선거전은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피로감을 끌어올리고 정치 혐오를 유발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비방전이 과연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지 정치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대목으로 남았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대선을 눈앞에 두고 상대 진영을 겨냥한 고발전 수위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장남의 도박 자금 출처를 수사 의뢰했고 민주당은 극우 단체 댓글 공작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남을 겨냥한 도덕성 공세의 전선을 재산 형성 과정으로 넓혔습니다. 과거 처벌받은 불법 도박 사건의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이 후보 가족의 증여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전 재산이 390만 원에 불과하고 고정 수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액 규모의 도박을 했습니다. 수상한 돈거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 배우자를 헐뜯은 유시민 작가 발언도 거듭 소환해 범진보 진영의 위선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민의식, 차별적 평등관, 그리고 자신들이 하면 무엇이든 정의라고 여기는 집단입니다. 민주당은 극우 성향 교육단체가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댓글 공작팀을 모집해 운영했다는 언론 보도를 고리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해당 단체 대표는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자문위원을 맡았던 거로 드러났다며 정권 차원의 기획을 의심했습니다. 이 단체 대표 손모 씨는 지난 대선 후보 TV 토론이 한참 진행되던 시간에 이재명 후보에게 악플을 달라고 지시하며 구체적인 방법, 댓글 예시까지 알려주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을 거론하며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교육 현장 침투 가능성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강사 훈련을 미끼로 해서 젊은 친구들을 끌어들이고 이걸 미끼로 해서 댓글 공작을 사주하고 했던 이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선거 전 막판 후보 가족의 도덕성 논란과 내란 세력 심판론이 맞부딪히면서 유권자 표심이 어디로 기울지 양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서울 광화문 집회를 통해 호소문을 전했는데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안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전 목사 측근이 호소문을 대신 읽는 형식이었습니다. 오는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나라의 자유와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며 기회를 놓치면 자유민주주의와 정상국가 회복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김 후보 지지를 호소한 뒤 꼭 2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정치권에선 부정적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지만 사실상 출당이었다며 당에 얼씬거리지도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개정된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 당헌도 윤석열 방지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과 유시민 작가 발언 논란에 집중하던 시기에 윤 전 대통령의 등장은 찬물을 끼얹는 거나 다름없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김문수 후보 측 역시 즉답을 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 전 대통령님은 당을 떠나셨고 저희가 아는 내용이 없고 언급하기에 그다지 언급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중도층 표심에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하는 건데 민주당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와 윤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내란 후보가 바로 김문수 후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당선은 곧 상황 윤석열의 귀환을, 아스팔트 목사 정광훈 목사의 귀환을 뜻하는 것이다. 개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가 한몸이라고 논평했고 이준석 후보도 김 후보가 명시적으로 지지 거부 의사를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정당한 절차를 안 지키면 승복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벌써 대선 결과 불복에 밑자락을 까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선거관리 부실을 핑계로 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내들 준비를 하는 거냐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갑작스러운 대선으로 인한 선거 관리 부실을 선관위에 대한 불신으로 키우려는 모양인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의혹을 비판하며 기본도 안 된 관리 수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를 벗어난 유권자들까지 등장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언제나 작은 빈틈이 모든 불신과 음모론의 씨앗이 된다며 선관위의 나태와 무능이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틀 동안 진행된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서울에서 열린 공정선거 참관단 행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전투표 기간 전국적으로 선거 방해 행위가 이어졌고 투표원 협박이나 폭행, 사무실 무단 침입 등이 있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했다 적발된 선거 사무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여성은 지난 총선 때도 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리투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는 긴급체포 사흘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필요성을 신문할 예정입니다. 강남구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선거 사무원으로 위촉돼 배치이동 사전투표소에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낮 12시쯤 남편 신분증으로 한 차례 대리투표를 했고 오후 5시쯤엔 본인 신분증으로 또 한 번 투표하다 참관인의 이의 제기로 적발됐습니다. A씨가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해 투표지 중복 발급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표 전 지문 확인도 본인 인증용이 아닌 추후 문제에 대비해 지문을 기록해놓는 절차여서 A씨 범행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A씨는 특히 지난해 총선 때도 삼성 이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범행 경위를 추궁하는 동시에 지난 총선 때도 비슷한 일을 벌인 건 아닌지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비서에 이어 한남동 관저 공사업체까지 연루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는데 검찰이 직접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는 샤넬 가방에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전 씨에게 건넸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중 샤넬 가방의 행방이 일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15년 가까이 김건희 여사를 수행해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2022년 4월과 7월 샤넬 가방 2개를 각각 교환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전 씨와 유 씨는 단순히 가방 교환을 부탁했을 뿐이라며 김 여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 부부의 공동 인증서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였던 유 씨가 김 여사 모르게 전 씨의 심부름을 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샤넬 가방과 관련해 김 여사의 지인이 연루됐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유 씨가 두 번째 샤넬 가방을 교환할 때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의 아내인 조모 씨와 동행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21g은 과거 한남동 관저공사 수의계약을 따내 논란이 된 업체로 대표 김모 씨가 대학원 동문인 김 여사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관련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주변인들이 관련됐다는 정황이 있었다 한들
김 여사에게 선물이나 청탁이 전달된 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사저는 물론 김 여사 수행비서들과 21g 대표의 자택, 샤넬 코리아까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교환한 샤넬 제품들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대선 이후에는 김 여사를 소환할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샤넬 가방을 포함한 청탁 의혹과 관련해 보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 수사 장기화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현직 판사 3명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광렬, 성창호 변호사와 조희연 청주지법 부장판사에게 608만 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신 변호사 등은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정은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사건 기록을 통해 수사 상황과 계획을 수집해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신 변호사 등이 공모해 공무상 기밀을 유출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렀습니다. 자체 진화에 성공해 대형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승객 21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탑승객들이 문을 열고 선로를 향해 차례대로 내립니다. 그리고는 컴컴한 선로를 따라 다급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에서 불이 난 것 오전 8시 40분쯤. 열차 네 번째 칸에 탔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불을 지른 겁니다. 갑자기 앉아있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뛰어오면서 앞으로 가라고 계속 소리 지르면서 다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뒤에서 누가 불이야 이렇게 소리 질러가지고. 방화 당시 열차엔 승객 40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열차는 황급히 정차했고 놀란 시민들은 문을 열고 내려 지하선로를 통해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1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발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130여 명이 현장에서 의료 처치를 받았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인화성 물질도 포함된 걸로 보여지는데 인화성 물질 플러스 쓰레기, 옷가지 등에 최초로 불을 지른 것 같습니다. 경찰은 범행 1시간 뒤 여의나루역 플랫폼에서 불을 지른 남성을 현행범 체포해 영등포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낸 6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영수 기자입니다. 지하철 열차 안이 시커멓게 그을리고 곳곳이 녹아내렸습니다. 소화기 분말이 뒤덮인 열차 한가운데 타다 남은 옷가지와 유리통이 놓였습니다. 전 등산 가려고 물 챙겨다 가나 싶었는데 보니까 기름이더라고요. 60대 남성 A씨는 유리통에 준비한 인화물질을 옷가지에 부은 뒤 점화기로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격자들은 A씨가 열차에 타자마자 곧바로 범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기름 뿌리면서 말을 하면서 뿌리거나 아무데나 무표정으로 그냥 계속 뿌렸을 거예요. 화재 직후 A씨는 들것에 실려 나가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손에 유독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본 경찰이 추궁에 나서자 범행을 시인한 겁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확인하는 동시에 인화 물질과 점화기를 언제 어디에서 준비했는지까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또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5월 중순까지 이어진 산불 통제 기간이 끝나자마자 강원 설악산에서는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60대 등산객이 출입이 금지된 계곡 절벽에서 추락해 사망했는데요. SNS를 통해 모인 산악회원들이 단체로 태극종주라는 산행에 나섰는데 출입 금지 구간에 들어갔지만 처벌은 미미합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름 전 산불 통제 기간이 해제되며 등산객이 몰리고 있는 강원도 설악산. 토요일 새벽 설악산 서쪽 서북능선 인근에서 63살 정모 씨가 1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출입이 금지된 탐방로, 서너 시간 산행이 필요한 험준한 지역으로 구조 헬기를 투입했지만 구하지 못했습니다. 숨진 정 씨는 SNS를 통해 서울에서 모인 산악회원 40명과 함께 산행에 나섰습니다. 서로 정확한 이름도 몰랐고 사고 현장에도 회원 일부만 남아있을 뿐 대부분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숨진 정 씨 역시 사고 후에야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관광버스를 이제 찾아서 그 총무라는 분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40명 정도가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SNS에 활동하는 그 닉네임으로만 알고 있었고 10명은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산악회가 설악산을 찾은 목적은 이른바 태극 종주였습니다. 강원도 인제부터 속초까지 설악산 주요 봉우리와 능선을 태극 문양처럼 종주하는데 산행 거리가 60km에 달합니다. 험준하고 위험할 뿐 아니라 상당 구간 출입이 금지된 곳이 포함돼 있어 국립공원 측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태극 종주는 정규 탐방로도 있지만 비공식 탐방로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정규 탐방로 외에 샛길이나 이런 출입 금지 구역에서는 다 금지를 하고 있죠. 사망 사고까지 났지만 처벌은 미미합니다. 출입 금지 지역 산행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첫 적발은 과태료 20만 원. 그마저 이번 산악회원 대부분은 현장에서 잡지 못해 따로 처분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최근 국립공원이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설악산 울산바위 근처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50대의 경우도 그나마 낙하 위치를 예상하고 현장에서 붙잡아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전공의 추가 모집이 기한까지 연장한 끝에 마감됐는데 이렇다 할 복귀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미 일반의로 다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인원이 많은 데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 의료계와 대화를 재개할 때까진 돌아오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이달 중순 전공의들의 복귀 의향을 확인했다며 의료계 단체들은 추가 모집을 건의했고 정부는 원칙을 깨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조건부로 3,000명이 넘는 전공의가 돌아온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가장 많은 전공의가 지원했다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도 모집 인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도권 주요 병원들도 20-30명대에 그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사직 전공의 가운데 60% 이상이 동네 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 일자리를 구한 상태인데다가 대선을 앞두고 새 정부와 협상하면 더 나은 대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의료계에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결정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차기 정부에 의대생과 전공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의과대학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조속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수사나 행정 조치가 아닌 신뢰 회복을 통한 해법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선 뒤 9월 전공의 후기 모집대가 되어서야 일괄 복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재산인 치매머니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후견인 제도와 신탁 활성화 등이 거론되는데 새 정부 들어 연속성이 유지될지가 관건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매를 앓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치매 머니는 154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6.4% 수준인데 오는 2050년엔 무려 488조 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납니다. 저출생 문제까지 겹친 만큼 특단의 대책 없이는 저성장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후견인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 믿을 만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임의 후견 제도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80%를 넘는 친족 후견의 경우 가족 간 재산 다툼 우려가 상존합니다.
대안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공후견인을 양성해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연구 용역 착수와 함께 관계부처,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또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에겐 정부가 직접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후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신탁 계약을 맺는 등 후견제도와 민간신탁 연계도 거론됩니다. 다만 지난 2020년 금융위원회가 치매 특화 신탁사 설립 등을 발표했지만 성과로 이어지진 않아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 이 같은 논의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해외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고 해도 입양 서류에 부정확한 정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정확한 출생 정보를 아는 건 물론 친부모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해외 입양인들을 만나봤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한국에서 덴마크로 입양된 피터 밀러 씨는 자신의 입양 서류를 보고는 오히려 궁금증만 커졌습니다. 같은 서류에 국내 입양과 덴마크 입양 기록이 동시에 적혀 있던 겁니다. One of our good friends, she was reunited with family, and her birthday was changed. According to this, I'm 51, but I don't know. 역시 덴마크로 입양된 크리스티나 닐슨 씨도 여권에 찍힌 입국 날짜는 1973년 8월인데 당시 부산시가 작성한 신병 인계일은 한 달 늦은 73년 9월로 돼 있습니다. I have been told through my childhood that I have been at the orphanage for 2 years. I've only been in the orphanage for 3 months, according to the papers. 친부모를 찾는 과정도 쉽진 않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부모 인적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탓에 해외 입양인들의 정보 공개 청구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친부모 인적 사항 공개율은 평균 1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 아니니까 비밀 보장 잘 할 수 있게 위해서 구성된 것 같아요. 세 사람은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입양 서류 원본 등을 찾아달라며 진실화해위에 조사를 신청했지만 4년의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이 끝나면서 해외 입양 조사는 다시 중단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유럽연합 EU가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현지 시간 31일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이번 결정이 세계 경제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불러 대서양 양측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변인은 EU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 대응 조치를 보류한 점을 상기시키며 EU는 이번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해 추가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호주 정부도 친구의 행동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미국의 철강 관세 인상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돈 페럴 호주 통상관광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의존하는 소비자와 기업에 피해만 주는 경제적 자해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철폐하고 양국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무관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서 생산된 아이폰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애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아이폰은 미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플은 2027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을 중국이 아닌 인도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중국에 있는 아이폰 생산 기지를 인도로 옮겨 연간 6천만 대를 인도에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미국에서 아이폰을 만들지 않으면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런 계획은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But we're talking about the iPhone now, and you know, the iPhone, if they're going to sell it in America, I want it to be built in the United States.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면 생산 비용이 최대 90%까지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건비와 부품 수입 물류 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을 미국에서 조립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해외 생산 부품과 하위 조립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필요한데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Right now, it would be considerably more expensive to make an iPhone in the US. With today's technology, today's facilities, and today's US skill level in the labor force, it would be considerably more expensive to build in the United States. 애플이 인도를 선택한 이유는 코로나19 혼란, 중국의 인건비 상승, 미중 갈등 때문입니다. 여기다 인도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의 협상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 25% 관세를 무는 게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이익일 수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트럼프가 또 어떻게 마음을 바꿀지도 알 수 없습니다. It is part of Trump's modus operandi to single out whether it's countries or, in some cases, companies for specific treatment, but then potentially roll back. 어디서 아이폰을 생산할지를 놓고 애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일본이 한반도와 남동중국해를 하나로 묶어 대응하는 원시어터 구상 추진에 이어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샹그릴라 대화에선 새로운 구상을 내놨습니다. 영내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계속해서 내비치는 건데요.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이 그려진 세계의 지도입니다. 2017년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목표로 두 대양을 합쳐 대응하는 구상을 당시 미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인도-태평양 구상으로 지금은 우리도 당연하게 쓰고 있는 전략 명칭입니다.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the maritime order that is free and open is critically important for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is region, and we concurred to strengthen our cooperation toward realizing free and open Indo-Pacific. 미국은 기존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명까지 하며 적극 호응했고, 이후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8년이 지나 다시 집권하게 된 미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일본 정부. 일본은 이번엔 더 촘촘해진 대중국 구상을 내놨습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전구를 하나로 합친 이른바 원셔터, 즉 하나의 전장이란 전략입니다. 3월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제안하기도 했던 이 구상은 아시아 각국 국방수장이 모인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을 의식해 공개적인 언급은 피한 거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낙하탄이 긴 일본 방위상은 원셔터 대신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간 단일 협력체 오션을 처음 제안했습니다. One cooperative effort among the nations. Perspective for Indo-Pacific, in the Indo-Pacific.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한반도가 포함된 원셔터 구상에 미국이 호응할 경우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영내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고 세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꾀하고 있는 미국은 주한미군의 감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내 정치 상황 등을 이유로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 21년 만에 처음으로 장관이 불참했는데 자칫 미일 간 군사 협력 틀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소외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국방장관은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불안정을 일으키고 힘으로 변경을 시도하는 조치에 대해 지속적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 31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일본, 호주, 필리핀 국방장관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개국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석유하면 떠오르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요즘 중동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많은 중동 국가들이 탈석유 시대를 향한 대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기술력과 안정적 운영 능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발빠르게 현지 진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황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차로 1시간 반. 사막 한가운데 굴착기 수십 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섭씨 40도를 훌쩍 넘는 땡볕, 고온 건조한 강풍 속에 터파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2030년까지 모든 석유 발전소를 폐쇄하고 가스복합 발전소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사우디 정부의 비전 2030에 따라 사우디 최대 에너지 기업 아쿠어 파워가 우리 한국전력 등과 함께 짓고 있는 가스복합 발전소입니다. 인근 나이리아에 짓고 있는 발전소까지 포함해 총 규모 4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6천억 원 규모로 30% 지분을 가진 한전은 건설 이후에도 25년 동안 약 30억 달러에 이르는 매출 수익도 올릴 전망입니다. 수도 리야드 동쪽으로는 자프라 열병합 발전소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가 140조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자프라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의 심장으로 지난 2022년 한전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물이 부족한 내륙 사막에서 공기로 터빈의 열을 식힐 수 있는 공랭식 응축기가 설치됐는데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적용됐습니다. 해외에서 가스복합 화력을 수주한 것은 최초입니다. 사우디에서 최초로 수주를 했고요. 올해 10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되면 사업 계약에 따라서 향후 20년간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전력, 전기, 물을 사우디의 가스 플랜트에 보내게 됩니다. 인접국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총 272km에 이르는 해저 송전망이 우리 기술로 건설 중이고 K원전의 첫 쾌거였던 바라카 원전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등 중동에서의 한국 입지는 해가 다르게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발주처가 무상으로 사업 부지나 용소를 제공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전기 전력 판매 계약을 통해서 한전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건립 등으로 중동의 전력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팀 코리아의 위상도 함께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기후 재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도 기후 위기가 처음으로 논의됐습니다. 앞다퉈 대응책을 내세우지만 정작 공약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후순위에 머물고 있고 재원 마련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대선 후보 토론회에 화두로 떠오른 기후위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라는 전담 조직을 만들고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대응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9%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단, 즉 아리백 산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 살 길이 생긴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탈탄소 지원 등을 강조했지만 10대 공약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배치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후위기를 늦추는 핵심으로 원자력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고 AI 사용으로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럴 때 값싸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원자력 발전이 많이 준비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바꾸고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내용은 8번 재난공약의 일부에 그쳤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환경 문제는 감정적 대응보다 과학적 근거가 중요하며 데이터 기반의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환경과 기후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과학적 환경주의가 아니라 과학과 상식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합리적 기후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10대 공약 안에는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대기업과 부유층에 기후정의세를 부과해 기후 불평등을 줄이는 등 주요 공약 5순위로 높은 비중을 뒀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생존이 걸린 문제지만 당장 성과를 보기 어려운 데다 기업 등의 반발을 고려해 정부도 정치권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미뤄온 게 현실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실천을 담보로 한 공약으로 선택받기를 유권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일꾼들을 만나보는 기획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심리상담과 원예를 결합한 치유농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는 청년 농부를 만나봅니다. 윤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형색색의 꽃과 싱그러운 초록잎이 가득한 경북 청도의 한 농장. 도시 생활을 접고 4년 전 귀농한 백미진 김병국 씨 부부의 일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운영하던 심리상담 카페가 어려워지자 부부는 국가공인 자격증인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취득해 청도에 정착했습니다. 비비면 한개가 굉장히 심리치유와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만드는 게 부부의 목표. 제가 직접 고른 식물을 이렇게 레진에 담아보는 건데요. 단순한 체험 같지만 이 선택을 통해 내 감정과 상태를 들여다보는 게 이 치유 농업의 핵심입니다. 잎과 꽃을 활용한 만들기와 허브 수확 등으로 오감을 자극하는 이곳. 8회차 프로그램이 끝나면 뇌파 측정과 전문가 진단으로 상담 전후 마음 상태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힐링되고 그냥 쉬어가는 공간으로 충분히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저희 지역 사회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같이 상생을 하면서 발전하는 관계로. 체험 후 중학생 딸과 함께 다시 방문한 한 체험객은 가족 간 이해가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랬구나. 제가 보는 딸하고 그리고 이런 성격 유형 테스트를 해서 나오는 아이들의 성향이나.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의 대중화를 위해 시설 인증제와 기술 이전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우수 치유농업 시설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 기술과 농촌진흥청 개발 기술 이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심리치유를 품은 농업이 농촌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순수 민간 차원에서 전통문화와 예술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온 문화단체가 있습니다. 올해로 설립 30년을 맞았는데요. 문화답사와 잡지 발간, 전통문화 대상 시상 등 옛것을 살려 새것을 창출하는 디딤돌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5년 지역의 전통과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담양의 가사문학 산실답사로 시작한 작은 발걸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자연스럽고 더 순박하고 덜 문명화된 그런 시대였는데, 이후 호남을 대표하는 시민문화단체로 자리매김한 대동문화재단이 설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함께 걸어온 30년, 또 다른 시작 함께합시다. 대동문화재단은 전문 잡지를 내고 국가유산 지킴이 양성과 인문학 강좌 등 오로지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남김없이 다 닦으세요. 십시일반 후원금으로 한 길 걷는 장인들을 위해 전통 문화 대상도 제정해 시상하면서 자칫 끊길 수도 있는 맥을 잇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대동문화재단이 하는 사업들을 응원하고자 2007년에 조직된 현재 250여 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열심히 메세나 운동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특히 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 회원들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해와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한우물 팠는데 저는 한우물 파는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대동문화가 써오는 이 것도 또 하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기쁘지 않으신가요? 대동문화는 앞으로 걸어갈 30년에는 역사와 문화, 예술 그리고 사람이 상생하는 플랫폼으로 탈바꿈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날을 맞아 경북 경산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인 자인단오제가 열렸습니다. 주말을 맞아 많은 시민이 참가해 천년 전부터 이어진 전통 민속 축제를 즐겼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깃발을 앞세운 재관들에 이어 풍물패가 흥을 돋웁니다. 이윽고 도착한 한장군의 사당 진충묘. 엄숙한 분위기 속에 제사를 지내며 수호신인 한장군의 업적을 기립니다.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경산 자인 단오제가 열렸습니다. 외구의 약탈이 끊이지 않자 화려한 행사로 이들을 유인해 격퇴한 한장군을 기리는 축제입니다.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산 고유 문화 축제입니다. 특히 이제 경산의 역사의 정체성과 경산의 미래 방향을 일깨워주는 그런 중요한 이 축제고요. 축제는 거대한 화관으로 춤을 추는 여워무와 탈을 쓴 광대들의 놀이 팔광대로 절정을 받습니다. 단오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창포물로 머리 감기와 씨름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애군을 떨치고 풍년을 기원하는 축제인 만큼 가족의 무탈을 비는 체험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단 가족 행복, 건강 플러스 일단은 주식도 조금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냥 행복하게 지금처럼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오는 1년 중 생명력과 활력이 가장 왕성한 날입니다. 많은 시민이 축제장에 나와 여름을 이겨낼 기운을 얻고 선조들의 지혜도 직접 체험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YTN이 오늘부터 미주 최대 한국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인 온디맨드 코리아, ODK에서도 실시간 뉴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시청을 원하는 분은 스마트 TV나 모바일, PC 등에서 온디맨드 코리아 앱을 실행하거나 사이트에 접속한 뒤 라이브 TV에서 YTN 채널을 선택하면 됩니다. ODK는 북미 지역에서 한인 동포 100만 명 이상을 가입자로 확보한 만큼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한인 사회의 YTN 실시간 뉴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4도, 대구는 13.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이보다 10도 이상 올라 덥겠는데요. 서울이 29도, 대전과 광주도 29도, 대구는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 대선일인 화요일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중북부 지방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도 주춤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